변호사였습니다. 자, 바야흐로 변호사 전성시대입니다. 요즘 드라마를 보면 변호사들이 뭐 진짜 많이 나요. 오수재 거기서도 나오고 우영우 요즘 굉장히 핫하잖아요. 자, 어쨌든 요즘 장난이 아닙니다. 정말 변호사라는 게. 그래서 진짜 실제로 많은 분들이 동경 어린 시선으로 윤미 변호사님 바라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응이 되게 어때요?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드라마가 워낙에 변호사라는 직업 자체를 호감으로 다루잖아요. 그쵸. 주인공뿐만 아니라 그 선배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완전 40대의 아주 표본이다, 이대하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른바 뭐 라떼 이런 거 강요하지 않고 후배가 선배의 잘못을 지적하면 그대로 또 수용을 하고 너무 멋있게 나와요. 본인이 또 장애에 대한 편견을 처음엔 가졌지만 그 부분이 능력치로 검증이 되니까 자기 입장을 좀 물러설 줄도 알고 그래서 변호사들에 대한 이 좀 환상이랄까요? 그런 부분도 좀 커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일단 변호사로서 그리고 관련해서 소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입장에서 요즘 나오는 드라마들을 봤을 때 정말 놀라운 것은 예전 같으면 막 미국 드라마를 그대로 좀 따라한달지 이런 부분이 많아서 실제 법정의 풍경과는 많이 달랐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요. 그러니까 미드에서 진짜 많이 나오는 게 판사님이 내 법정을 모독하지 말라면서 막 호통을 치시잖아요. 근데 신이요, 신. 근데 저는 뭐 법정을 모독하지 말라 이런 경우는 본 적은 없고요. 또 막 검사랑 이 변호인이 같이 대립을 하면 일로 나와 보세요 라고 한 다음에 뭐 이렇게 할 겁니까? 주의하세요 라고 뭐 귓속말 비슷한 걸 하는 장면들 한국 법정에서 사실 볼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증인신문 할 때 마다 막 이 있습니다를 좀 남발하는 거. 너무 많이 외치잖아요. 미드를 보면 항상 외치더라고요. 근데 제가 진짜 미국 법정은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한국 법정은 별로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저도 애청자인데 이 기록 같은 것도 하나하나 꼼꼼히 검증했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기록 봉투가 있어요. 저희가 우리나라는 A4 용지를 쓰잖아요. 뭐 미국은 안 그렇다라고 하는데 기록이 다 A4 용지인데 이게 들고 다니기 양도 많고 하니까 기록 봉투가 되게 두툼합니다. 그리고 원고면은 빨간 라벨을 붙이고요. 피고면 파란 라벨을 붙이는데 그걸 그대로 붙였더라고요. 드라마에서. 고증을 진짜 제대로 했네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희가 가처분 신청 같은 거 할 때는 이게 채권자 채무자는 보통 채무 관계에서 쓰는 용어잖아요. 근데 저희가 가처분 신청할 때 당사자들을 채권자 채무자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그 드라마에서 원피고, 왜냐하면 피고인도 틀리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드라마 속에서. 그런데 그 용어가 굉장히 정확했다. 또 법정 풍경 관련해서도 몇몇 드라마들 보면은 이거 몰입감이 떨어지게 하는 요소가 이 판사님들이 입고 있는 법복, 검사가 입고 있는 이 옷들 보면 딱 무궁화 무늬가 있는 회색 넥타이를 착용을 합니다. 실제로? 법정에서 판사님들이. 근데 어떤 그 드라마들은 그냥 일반 넥타이를 메고 있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확실히 몰입도가 깨지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고증을 물론 100% 하기는 어렵지만 좀 놓친 부분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최소한 우리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놓치는 부분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드라마 보시면서 변호사 입장에서 다 알고 보다 보니까 좀 너무 미화가 됐다거나 오글거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우영우를 보시면서는 고증이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희열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희열을 느끼는데 제가 하나 조금 아쉬웠던 건 그러니까 에피소드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판사님이 뭐 본관 같은 걸만 물어요. 그러면서 이 검사가 저는 뭐 이를테면 뭐 밀양박 씨입니다. 뭐 판사님과는 무슨 인연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변호인이 저는 같은 층에 근무하는 모 부장 판사님의 자제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얘기를 사실 법정에서 한다는 것은 상상을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판사님이 판사님 제가 누구 딸내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진짜 어쩌라고 이럴 겁니다. 그리고 보는 눈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건 해결을 위해서 판사님한테 본인들 입장을 좀 정확하게 전달하려고 막 판사실을 찾아가는데 이게 허가받지 않으면 검사실도 마찬가지고 판사실을 함부로 드나들 수는 없거든요. 그냥 사건 당사자들이 뭔가 외압으로 비춰질 수 있는 행위를 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게 철저하게 차단되는데 드라마 속에서는 그러니까 아까 부장판사라고 했던 본인 아버지 이름을 팔고 아버지가 나를 불렀다라고 하면서 출입증을 받아서 그 본인 사건의 재판부 부장판사님을 찾아가거든요. 아마 실제로 어떤 변호사가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하면 징계에 회부될 수도 있을
것 그 같다고 정도예요. 제가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그렇군요. 에피소드는 조금 현실과는 거리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껴봤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지금 일단 우영우가 너무 핫하기 때문에 저희가 우영우에 대한 얘기로 시작을 했지만 요즘 변호사 직업이 정말 대세일 수밖에 없는 이유, 정말 드라마에서 입증을 하고 있잖아요. 뭐 빅마우스라든지 닥터 로이어라든지 왜 오수재인가? 뭐 그런 맞습니다. 것들. 그리고 저희 뭐 비밀의 숲도 예전에 워낙에 유명했고요. 그랬죠. 그런 드라마들이 참 끊이지 않고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왜 끊이지 않고 나올까 하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시청률이 잘 나와서 인 것 같습니다. 약간 그 사건이 해결됐을 때 희열을 느끼는 건성징악? 건성징악도 분명히 있고 비밀의 숲 같은 경우도 이 검사들 뭐 언론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기사에도 많이 나오는데 대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는 거야? 그리고 뭐 정치적이라고 하는데 또 뭐 언론에서 지적도 많이 비판도 많이 받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생리로 돌아가는 조직일까? 저는 비밀의 숲이 상당히 좀 잘 그려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뭐 상명하복에 또 이런 룰이 있는 조직이기도 하고 정치 지향을 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왜 오수재인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많이 챙겨보지 못했는데 이런 댓글들을 진짜 많이 봤습니다. 왜 러브라인을 넣냐?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흐름이 깨지잖아요. 기본적으로 사실 남녀 러브라인이 있어야 시청률도 오르고 마음을 졸이면서 봤는데 요즘은 어떤 전문 직종이나 업에 대해서 그리는 드라마라면 시청자분들이 불필요한 러브라인, 뭐 남녀관계 이런 걸 원하지 않으시는구나. 정말 그 직업 자체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려주기를 바라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번외로 저는 스토브리그라는 드라마도 상당히 재밌게 봤는데 굉장히 인기 있었죠. 제가 심지어 야구에 대해서는 전혀 룰도 모르고 야구 팬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야구와 관련해서 정말 본업에 충실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어쨌든 기본기가 탄탄한 드라마라면 흡입력이 심지어 그 주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끌어들이는 이런 매력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 시청자분들 굉장히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정말 디테일하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더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좀 다른 드라마들이 서운할까 봐 좀 얘기를 살짝 했는데 이제 우영우 얘기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워낙 핫하기 때문에. 자, 이상한 변호사. 죄송합니다. 자, 우영우에 등장한 팽나무가 굉장히 또 이게 이슈였잖아요. 실제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이 에피소드에 팽나무가 하나가 나오는데요. 이 마을을 관통하는 도로를 내는 이런 허가가 나니까 마을 주민들이 소송을 내는 거예요. 이 도로를 내는 것을 금지시켜달라고 하는 가처분을 내고 굉장히 이 대형 로펌 두 군데에서 팽팽하게 맞섭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판사님이 현장 검증을 나가보기도 하고 그 전에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들이 이 마을의 현황이 그럼 어떤가, 마을 주민들에게 어떤 피해가 있나라고 했을 때 여러 피해가 있겠지만 이 나무가 한 그루 딱 나와요. 아주 상징적인 이 마을을 지키는 나무로 나오는데 팽나무고 마을을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항상 그 마을 주민들이 어렸을 때는 타고 놀고 나중에 좋은 일이 있으면 그 아래서 잔치를 벌이기도 하고 쉬러 가기로 하는. 그래서 저는 드라마를 보면서 이곳이 어딜까? 그리고 그 나무가 진짜 있는 나무인가라고 했는데 진짜 있는 나무였습니다. 근데 드라마 속에서는 이 나무와 관련해서 천연기념물로 지정 신청을 하면서 천연기념물이 있기 때문에 나무를 관통해서 도를 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또 이 우영우 변호사가 승소를 했는데 실제로는 이 해당 지역에 있는 나무, 실제하고 실존하는 나무기는 하지만 천연기념물까지 지정되진 않았다라고 하고요. 그런데 정말 아름드리 나무고 정말 경관을 좋게 하는 나무라서 보호수로는 지정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드라마에서 이 에피소드 편이 워낙에 관심을 끌다 보니까 사람들이 보호수가 웬 말이냐. 천연기념물로 해야 되는 거 아니겠냐. 그 마을 사람들처럼 같이 막. 거의 이 마음을 모아서 또 이 소소하게 이렇게 좀 화제를 모으는 나무가 또 이 드라마를 통해서 파생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파급 효과가 대단하네요. 대단하죠. 그만큼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는 것 같고 일단 이 드라마가 참 응원을 하게 되는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자문을 맡은 또 교수님이 계셨는데요. 처음에는 좀 꺼렸대요. 근데 대본을 보고 생각을 바꿨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마 제작진이 사전에 변호사 직업에 대해서는 법률가들한테 자문을 구했던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변호사가 출연을 하다 보니까 이런 특수교육, 특히 유아 특수교육을 담당하고 계시는 그 교수님께 자문을 구해봤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교수님이 딱
저희가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변호사가 주인공인 드라마를 제작하게 됐습니다. 네. 좀 자문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요청을 처음에 받았을 때는 좀 꺼려지셨다는 거예요. 조심스러울 수 있겠죠. 그렇다면 언론에서 그리고 드라마에서 영화 속에서 그려졌던 장애인들 어떻게 그려졌는가 항상 좀 소극적이고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은 이게 자력을 제대로 못 발휘하고 항상 좀 수동적인 존재로 그려졌기 때문에 이 드라마도 그러려니 그리고 굉장히 좀 정형화된 모습으로 그리잖아요. 네, 장애인들을. 맞아요. 보통은. 근데 최근에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드라마에서도 이렇게 다운 증후군을 가진 배우가 실제로 출연을 했는데 뭐 대사 소화력도 그렇고 맞아요. 또 우리 옆에 그리고 내 식구로 내 이웃으로 충분히 언제든지 맞닥뜨릴 수 있는 존재로 각인시켜주는데 부족함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우영우에서도 대본 같은 걸 보면서 이게 종전에 아주 정형화된 그냥 소극적인 수동적인 모습으로 그려졌던 장애인으로 그리는 드라마가 아니구나. 그리고 자폐 스펙트럼이라는 말에서도 아실 수 있지만 스펙트럼은 되게 그 층위가 넓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장애 층위가 넓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 드라마가 실제로 많은 부분을 담아낼 수 있겠다. 그리고 우영우 변호사는 천재성을 가진 드라마 주인공으로 나오지만 거기에 또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다른 피고인이 등장하는데 거기는 이 장애 정도가 좀 심해서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걸로 나오거든요. 펭수 좋아하는 그렇죠. 분. 그래서 곳곳에 배치한 어떤 장애 이런 그 배우들을 보면서 실제로 장애인에 대한 어떤 뭐 멸시도 있으면 안 되겠지만 또 환상도 가지면 안 되겠다. 그렇죠. 정말 우리의 이웃으로 보편적인 이웃으로 인식하게끔 하는 게 드라마가 할 역할이기도 한데 이 드라마가 이런 부분을 잘 구현해냈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 교수님께서도 안심을 하고 자문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이 밸런스가 말씀하신 것처럼 참 잘 잡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뻔한 내용들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정말 어떻게 풀어나가는지가 너무 흥미로워서 계속 몰입해서 보게 되더라고요. 참 매력 있는 드라마임에 분명합니다. 자, 많은 드라마 팬들이 실제로 우영우 같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변호사가 있나라고 궁금해하고 있다고 하는데 미국에 또 실존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게 한국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이기 때문에 그러면 한국에 정말 우영우 같은 변호사가 있나라고 했을 때 OX로 하자면 X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없고 없다라고 하고 그래서 눈을 해외로 돌려보니까 미국에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여성 변호사가 있는 거예요. 이름은 헤일리 모스라는 변호사고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 나온 첫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변호사라고 합니다. 본인과 관련해서 한국에서 이런 화제를 모으고 있는 드라마가 있다. 본인과 굉장히 겹치는 캐릭터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또 한국 언론이 인터뷰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이 소통에 대해서 대단히 어려움을 겪을 것 같고 편견이 분명히 있는 부분이 있지만 자폐 스펙트럼이 있다라고 해서 변호사라는 업무 자체를 수행할 수 없는 게 아니다. 그리고 장애인이라고 하면은 어느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뭔가 장애가 있고 일상생활이 어려울 수 있지만 또 각각 본인이 가진 어떤 재능, 역량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뭐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제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제2의 헤일리 모스 그리고 실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탄생할 수 있을지도 좀 관심이 많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가능할 있다고 것 봐요. 같죠. 어디 숨어 있는 보석들이 이제 드라마를 통해서 좀 빛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 자, 어쨌든 뭐 헤일리 모스라는 분이 실제로 미국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이고요. 자,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는 매회 다른 에피소드가 그려지잖아요. 그 중에 우영우 변호사의 가장 친한 친구인 동그라미 아버지와 관련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전 이거 보고 되게 좀 분개했거든요. 어떻게 가족끼리 이럴 수가 있어. 자, 증여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동그라미 아버지를 포함해서 총 3형제에 대한 재산 분할이 50, 30, 20 이렇게 돼 있고 또 세금은 막내인 동그라미 아버지가 부담해서 오히려 빚을 지게 되잖아요. 100억을 되죠.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실제로 이런 경우가 합당하게 이루어지는가요? 계약을 이렇게 서명 사인을 해서? 맞습니다. 그렇다고요. 왜냐하면 불리한 계약도요. 본인이 감내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저희가 법률 용어로 처분 문서라고 하는데 소송법에 보면 이런 계약서 양 당사자들의 날인이 그대로 들어갔고 권리 의무 관계를 기재한 문서만큼
더 확실한 증거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게 일방 당사자한테 현저하게 불리하다고 하더라도 내가 강박에 의해서, 사기에 의해서 이거 어쩔 수 없이 날인을 하고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라는 것을 이 피해자가 입증하지 않는 이상 계약서는 유효한 거예요. 그리고 이 드라마 속에서 제가 정말 놀랐던 게 보통의 변호사라면 이거 계약서 효력이 있는 겁니다. 물론 상속 지분이라는 게 형제들은 법정 상속 지분은 동일하죠. 남녀 따지지 않고 거기서는 드라마 속에서는 3형제였기 때문에 1대1대1, 3분의 1씩 가져가는 게 맞는데 그걸 본인들의 의사로 달리 규정한다라고 해서 법적으로 이건 무효다라고 하진 않는 거예요. 다만 정말 이 드라마가 탁월하다고 생각했던 게 여기까지가 보통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자문일 겁니다. 그렇죠. 계약에 구속받습니다. 이거 다투기 어려우실 텐데요. 이대로 이제 끝나게 되는 그렇죠. 거지. 네. 근데 그 드라마 속에서도 주인공이 그렇다면 내가 증거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게 무슨 오염된 증거를 만든다거나 뭔가 재판부한테 사실과 다른 증거를 만들면 안 되겠죠. 그렇죠. 거기서 만든다는 증거는 실제로 상속과 관련해서 폭행 등이 있으면 징역계약의 해제와 관련된 규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증여계약인 거잖아요. 내가 가질 수 있는 법정 상속분보다 형들에게 더 주겠다라는 증여계약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증여계약을 원점으로 돌리는 해제 사유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근데 거기까지 생각했다는 게 좀 대단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땐 일반 정말 송무 업무를 담당하는 변호사들이어도 저를 포함해서요. 여기까지 실무를 할 때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것과 또 동일하게 했던 게 거기서도 남편을 살인미수로 했다라고 이 기소가 되는 한 여성이 나오는데 살인미수지만 죄명은 굉장히 어마어마하지만 일단 집행유예 받으면 피고인한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니까 집행유예 받도록 그냥 노력해보자라고 변호사들께서 그러죠. 근데 우영우가 이거는 형사 문제에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본인에게 상속 지분을 줄 수 있는 상대방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하는 경우에는요 상속 결격이 됩니다. 상속 지분을 못 받게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사망해야 나에게 금전적인 이득이 있다라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이걸 미연에 방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헤아려서 집행유예를 받는다라고 해도 집행유예는 선처를 받은 어떤 처분이긴 하지만 분명하게는 유죄 판결을 받은 거거든요. 자동적으로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실제 실무를 하는 변호사님들도 놓칠 수 있는 쟁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어떤 정말 케이스, 법률 쟁점에 대한 고민도 이 제작진 분들이 상당히 노력을 해서 반영을 하고 이거를 드라마화했구나라고 또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 변호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그 발상의 전환이 너무 대단해서 대단해요.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저 놀랐습니다. 배우게 될 것 같아요. 그런 걸 통해서. 아니 이거는 내가 의뢰인한테 사건을 직접 맡았어도 이거 나도 놓쳤을 수 있겠다. 앞으로는 정말 놓치지 않도록 해야겠다. 그리고 변호사님들이 이 한 사건만 하는 게 아니라 막 20, 30, 40건, 막 50건씩 사건을 하기 때문에 의뢰인이 본인이 생각할 때 법률 쟁점과 좀 무관한 얘기를 하면 좀 안 들으려고 하시기도 해요. 근데 제가 정말 이 법조 경력이 높은 분한테 들었는데 본인은 의뢰인들의 이 입장을 다 메모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왜냐하면 변호사들도 분명히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체험자가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체험을 직접 한 당사자들로부터 정말 새겨서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또 드라마를 보면서 반성을 하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제는 또 우영우를 보다가 고래가 등장하면서 바람이 불면 기대하기 시작해요. 저도 어떤 내용이 나올지. 심장이 막 뜁니다. 그러니까요. 자, 오늘 저희 초면인데 약간 지금 헤어스타일 단발 우영우 느낌, 저 약간 최수연 봄날의 햇살 느낌 봄날 나요. 햇살 최수연 헤어스타일 좀 노렸는데 괜찮나요? 완전 똑같은데요.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저희 우영우 얘기를 좀 신나게 해봤는데요. 자, 드라마 또 오수재도 변호사가 나오잖아요. 자, 징계위원회에 소환된 오수재의 모습이 나오기도 하는데 실제로 정말 궁금했던 게 변호사 징계위원회가 열리기도 하는지 궁금해요. 많이 열립니다. 정규적으로 열리고요. 이 부분이 예전에는 아마 변호사 징계 사유에 대해서 일반 분들은 나랑은 너무 거리가 먼 얘기라서 문제 제기를 잘 못하시는데 유형이 있어요. 내가 사건을 내 담당 변호사를 믿고 했는데 뭐 원하는 결론이 나오지도 않고 뭐 이 금전적으로도 막 돈을 돌려달라 이런 분들도 계시니까요. 그걸 가지고 원하는 방향대로 되지 않았을 때
일단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시는 분들도 없지는 않고요. 아, 예. 또 변호사업계에 굉장히 큰 이슈는 광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변 변호사님한테도 들은 건데 그냥 광고할 때 저희는 전국을 다 가요. 뭐 서울, 부산, 대구, 제주 할 것 없이 가는데 딱 그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변호사님께서 당신은 이 소속회가 특정 어느 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거기 변호사라고 썼냐. 이를테면 저희가 전체 대한변호사협회의 소속이긴 하지만 서울지방변호사의 소속인지 이게 뭐 부산지방변호사의 소속인지 소속은 좀 달리 하거든요. 회비도 각각 내고. 근데 왜 변호사 광고 키워드에 본인이 적을 두지 않은 지역을 거론했냐라고 해서 또 징계위에 문제 제기를 하신 경우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동료 변호사에 대해서도. 그래서 징계가 제 주변 변호사님들도 나 징계에 올라갔어라고 쉽게 얘기하시는 분들, 나를 넣었더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변호사님들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생경한 풍경은 아니라는 거, 이게 나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내 동료의 문제가 실제로 또 되고 있기도 한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살벌하네요. 좋지 않죠. 자, 그러면 징계 종류와 사유는 어떤 게 있나요? 일단 징계는 가장 경미하게는 뭐 업무 정지를 한다거나 과태료 처분을 내리는 경우들이 있고요. 과태료라는 건 또 벌금이랑은 성격을 달리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기록이 남거나 하는 건 아니고 행정적으로 왜 하지 말라는 규정을 어겨서 광고를 했어요. 뭐 계약을 체결했어요. 라는 부분으로 해서 제일 많이 내려지는 유형의 처분이고요. 가장 심한 거는 아예 그 변호사 자격증을 박탈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박탈까지 이르진 않더라도 일정 정도 변호사 업무를 못하게 하기도 하고요. 이를테면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검찰에서 후배에게 가혹행위를 했다라는 어떤 그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찰 출신의 변호사. 그랬을 때 변호사 개업 자체를 변호사협회에서 아예 들어주질 않는 거죠. 기본적인 절차는 변호사 개업을 할 때 법무부의 승인은 최종적으로 받아야 되지만 처음으로 뚫어야 되는 관문은 변호사협회거든요. 근데 협회에서는 이렇게 언론에 좀 문제 제기가 있었던 사건의 당사자라든가 하면은 아예 개업을 못하게 하고, 그러면 계속해서 이 시점을 두고 나 개업을 허가해달라고 하면서 개업을 못하게 한 처분에 대해서는 또 행정소송 등으로 다투게 되는데, 이런 케이스들이 또 적지 않게 비일비재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자, 한편 1호 영구제명 처분을 받은 변호사가 징계가 부당하다라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1, 2심에서 모두 패소하는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데 무슨 내용인가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부장판사 출신이었어요. 그리고 본인이 변호사 개업을 했는데 이미 영구제명을 되기 전에도 형사적으로 2차례나 문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어떤 뭐 배임으로도 실형이 선고되기도 했었고요. 뭐 처음엔 집행유예가 났지만 나중에 실형 선고도 받았던 분이에요. 그런데 다시 징계에서 논의가 됐던 이유는요. 이런 식으로 한 겁니다. 이른바 전관이라는 이름을 믿고 오는 사람들에게 약간 호언장담, 나아가서 거짓 어떤 확신을 준 거예요. 지금 당신 재판이 계류 중인 재판부에 부장판사가 있는데 그 부장판사의 고등학교 동기 변호사를 내가 연결지어서 선임해 줄게. 그러면서 경비 명목으로 돈을 가져간 거예요. 근데 저희가 주변에 보면 이런 게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이 그 정도로 허술하진 않습니다. 법원에 계신 분도 특정인을 안다라고 해서 또 고등학교 동창이 변호인으로 들어왔다라고 해서 그 사건을 봐주진 못해요. 심지어 현업에 계신 뭐 부장 판사님이나 뭐 검사분들 만나봐서 얘기를 나눠보면 오히려 너무 누구나 볼 수 있게 연수원 동기랄지 대학 동기랄지 고등학교 고향 이런 지인을 선임하면은 같이 재판을 하는 배석들이나 눈치를 더 보게 돼서 편의를 더 못 봐주기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행위 자체를 하는 거에 상당히 저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의뢰인의 어떤 불안한 마음을 이용해서 특히나 변호사 선임료뿐만 아니라 경비가 필요하다. 이 말인즉슨 마치 판사에게 돈을 건네주는 것처럼 의뢰인을 오해하죠. 근데 절대로 그런 거는 뭐 간혹가다 뭐 법조, 뭐 로비 이런 의혹들이 나오긴 하지만 이게 뭐 일상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경비 명목으로 가져간 돈이요 1억이 넘었어요. 그러면 거의 이거 뭐 기망에 해당해서 사기 그렇죠. 아니에요? 거의 사기죠. 이건 사기죠. 그리고
본인이 사업 자금도 조달할 수 있다. 왜냐하면 부장판사 이러니까 사람들이 인맥도 두껍고 그렇죠. 예, 어떤 경력도 탁월하다 생각을 하니까 본인 사업에 필요한 일도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사처럼 인지한 거예요. 그럼 그게 사실이 아니면 정확하게 고지를 해줘야 되는데 사업 자금이 필요하세요? 제가 사업 자금 몇 억은 쉽게 갖다 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또 사업 조달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이런 게 쌓이고 쌓이면서요. 또 뭐 해임 경찰관한테는 소청심사위원회 내가 영향력 미칠 수 있다라고 해서 이런 유사한 명목으로 한 7명의 의뢰인들에게 받은 돈이 3억이 넘는다라고 해요. 많이도 해드셨네요. 네, 다 합치면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변호사협회가 이 사람 정가도 있고 그리고 본인의 이력을 굉장히 부적절하게 이용하고 이게 또 범죄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너무 많다. 영구적으로 변호사 자격 박탈할 때 이게 또 왜 문제냐면요. 영구적으로 박탈한다는 말에서 아실 수 있듯이 다시 변호사 재개업이 안 됩니다. 이건 영구 퇴출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통쾌하네요. 그러니까 본인은 너무 불이익이 또 크잖아요. 소송을 계속 한 겁니다. 계속? 나에게 영구제명이라는 처분을 내렸는데 나는 이거 너무 과하다. 수인할 수 없다. 나 용인할 수 없다. 나 재판으로 한번 끝까지 가보겠다라고 했지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법원의 판결이란 것도 건전한 법 상식, 법 감정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본인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도 않는다. 대단히 부적절하게 법조 질서를 좀 교란시킨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 영구제명이라는 처분은 너무나 정당하다. 1, 2심 판결이 나온 겁니다. 박수. 정의는 살아있다. 진짜 그죠? 믿음직스럽네요. 봐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있죠. 이제 부장판사라는 타이틀을 이용해서 좀 간절한 그랬습니다. 분들의 마음을 좀 악용했던 정말 아주 최악의 케이스네요. 악용했죠. 네, 나쁜 사람 같으니라고. 자, 어쨌든 잘 해결이 된 것 같은데. 자, 저희가 이제 변호사라는 키워드로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잖아요. 지금 장윤미 변호사님이랑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굉장히 변호사라는 일에 자부심도 있고 참 즐겁게 일을 즐기면서 하신다라는 생각이 기운이 확 느껴져요. 본인이 생각하는 변호사라는 직업 매력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변호사를 하기 전에 이제 기자로 한 7년 동안을 일했었어요. 잘 어울린다.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하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는데 업무 자체의 공통점 교집합이 상당히 있습니다. 뭐냐면 기본적으로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그걸 정리해서 문서화하는 직업이 너무 유사한 거예요. 다만 기자는 미담 기사를 쓰기도 하지만 정말 잘 쓴 기사 그리고 뭐 기자협회에서 상을 주는 기사는 비위를 파헤치고 뭔가 사회적 어두운 면을 뭐 수면 위로 올리고 이런 기사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취재가 잘 되지 않습니다. 적대적인 사람들한테 사실관계를 좀 뽑아내야 돼요. 아주 정확한 제보자가 있지 않는 이상. 그 과정이 쉽지가 않은데 변호사는 아주 협조가 잘 되는 취재원과 합을 맞춰서 일을 하는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변호사가 물어봤을 때 변호사님 지금 뭐 바쁩니다. 이러는 의뢰인은 안 계세요. 바쁜 일 다 제쳐두고 내 소송이 지금 걸려 있는데 내 뭐 형사사건도 이 변호사와 지금 논의를 해야 되는데 바쁩니다. 이러지 않거든요. 협조를 100% 하시고 자료 같은 것도 본인이 정말 정교하게 만들어 오시고 정리해서 갖다 주시고 하기 때문에 이 업무 스트레스는 기자보다는 이제 변호사가 덜한 부분이 있는데 변호사는 기자는 하루하루 이제 그 단위로 업무가 끝나는데요. 이게 신문도 그날 마감을 하고 방송도 그날 방송 제작을 하면은 그래도 다음 날 새로운 업무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변호사는 일단 채점표를 받잖아요. 승패가 있잖아요. 소송은. 그러면 결과 중심이야. 그렇죠. 아무리 수행을 잘했어도 원망을 듣는 경우도 사실 있고 그리고 많은 변호사님들이 꿈에서 자꾸 사건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엄청 몰입을 해서라기보다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좀 부담이 되거든요. 저도 이제 신혼여행을 가거나 여름 휴가를 가도 항상 사건이 이제 머릿속을 맴도는 겁니다. 제가 뭐 엄청 그 사건에 애정을 가져서라기보다는 그냥 이 업 자체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그 어떨 땐 보람도 느끼시고 희열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파이팅하고 계시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